자, 요즘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시장은 좀 답답한 가운데서 정말 빠른 정치 테마주들만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결국 키워드가 정치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증시에 대한 현재 주소와 함께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이 어딘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요즘 외신에서 뭘 부각시키나요? 주말에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 평일에도 그렇고, 계속 외신을 통해서는 트럼프의 관세 관련된 내용들에만 초미의 관심사로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제롬 파월에 해임을 시키고자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미국 나스닥 지수나 S&P 지수 같은 경우는 2월 고점 이후로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4월 이렇게 보면은 6일, 7일 이때 근처에서 증시가 뭐 단기 반등은 좀 했지만 이 반등이 조금 무색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반등세가 명확하게 나오지 못하고 재차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 맞고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이게 반등이 아니라 도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대비해서 견고하게 좀 잘 버티고 있어서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상황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래 들어서 이런 외신 기사들도 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건 지지율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유의미하게 빠지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CNBC 기사를 제가 갖고 왔는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매우 좀 가파르게 떨어져 내려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요 빨간색 선이 트럼프 2기 바로 2025년 당선 이후로부터의 지지율을 표시하고 있는데 가파르게 좀 떨어져 내려가면서 실제로 트럼프 1기 2017년보다도 더 가파르게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2017년의 트럼프의 지지율입니다. 초기에는 2017년 트럼프 1기 지지율이 좀 더 낮았는데 당시 이제 점진적으로 좀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2025년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떨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이와는 반대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금씩 하락했지만 트럼프와 비교를 하면 생각보다는 매우 높은 상황이고 2021년에 조 바이든의 지지율 역시 상당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층을 보게 되면 한 42% 정도이고 트럼프를 반대하는 여론은 한 52% 가량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고 또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상당히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조만간 이제 또 내년에는 중간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버리면 중간선거에서 상대 당파에다가 결국 의석수를 또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상당히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의 조금은 이런 태도들도 약간은 강경했던 태도들에서 완만해지면서 계속 관세 협상을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과 다른 나라들과 관세가 열려 있다, 희망한다, 이런 키워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현재 지금 미국 증시가 이런 이유는 제롬 파월 때문이다.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금리 인하를 원하고 파월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지금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텐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결국 파월의 해임을 나는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중도 유권자들이나 경제 민감한
중도 유권자들이 이탈을 본격화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의 이런 지지율이 상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겨줬던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경합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6개 구역, 일명 6대 경합주인데 여기서 이기면 거의 대선에서 승리한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구역인데 이 구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신경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제롬 파월의 이런 뒤늦은 대응이 본인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러한 가운데 이야기가 나온 것이 바로 제롬 파월의 이제 해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외신과 비슷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제롬 파월을 해임시키고 싶어 한다. 해임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자, 같은 내용인데 잘 보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기사는 2025년 4월 21일에 나온 기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린 기사 내용은 2018년 12월 22일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1기와 상당히 유사한 정책을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시나리오도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위의 차트는 현재 2025년에 나스닥 차트를 준비를 해왔고 아래에는 2018년에 나스닥 차트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당시에도 이렇게 증시가 상승했던 국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현재 2025년 3월 경쯤에 증시가 하락한 후에 반등했다가 하락하고 나서 반등하고 여기서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에도 마찬가지인 건 이때 당시 하락 후에 반등, 하락 후에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여기서 낙폭을 키워버렸는데요. 2018년의 하반기와 현재 증시의 흐름이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평행이론의 시나리오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도 정확하게 이런 트럼프의 관세 이슈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2025년 들어서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상호 관세를 10%와 함께 보편 관세로 인해서 관세 품목마다 관세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018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 대한 관세를 계속적으로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들어서 당시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 이게 바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당시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롬 파월이 중립금리까지는 한참 남았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당시에 결국 증시가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11월에도 제롬 파월이 아직까지는 금리를 바꿀 생각은 없다라는 표현을 했고 어두운 방안에서 바닥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긴축을 유보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양적 완화를 유보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들어서 증시가 이렇게 횡보를 할 때 트럼프는 중국하고의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이 지금 완화 정책은 필요 없다라고 일축하면서 2019년에도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증시가 여기에서 세 번째 쇼크를 맞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보면 관세 인상 시기와 그리고 관세를 본격적으로 할 때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90일 유예를 발표를 했고 최근에 관세 90일 유예를 발표를 하면서 증시가 반등했던 시점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미중 대표단이 만나면서
관세에 대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관세에 대한 협상이 채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쇼크를 맞았고 추가 금리 인상을 있을 거다라는 시사하는 발언 때문에 증시가 쇼크를 또 한 번 맞았습니다. 자, 지금은 금리 인상 경로는 끝났지만 금리를 인하를 시켜주기를 바라는 트럼프와는 달리 제롬 파월은 금리 인하는 아직 이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연준의 피벗 시점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2019년에 12월까지는 지금 완화 정책이 필요 없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증시를 급락시켰지만 정확하게 2019년 1월 들어서 바로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거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금리 인상 중단 시사와 미중 대표단의 관세 협상 테이블을 앉기 시작하면서 2019년에 본격적으로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도 이때와 평행 이론으로 결국 연준의 피벗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당장 5월 초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면 시장에 하방 브레이크를 잡아주면서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연준의 태도에서 5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의견들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5월에 FOMC를 통해서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는 아직까지는 힘들다라는 코멘트를 할 경우 지난 2018년 12월만큼의 아직까지 단기 충격이 좀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시장에 지금은 걱정하는 부분,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가 완전하게 하방을 잡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성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한번 여러분들이 HTS를 열어서 2018년 코스피 증시를 잘 보면 10월에 급락한 이후에 11월, 12월에 이렇게 횡보를 했고 미증시가 쇼크를 받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덜 떨어지긴 했습니다. 박스권으로 횡보를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도 미국이 더 쇼크를 받았지 우리나라는 잘 버텼다라는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24년에 워낙 국내 증시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쇼크를 우리나라 증시가 또 받을 것 같다라는 개념보다는 증시는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지수가 상당히 답답하다라는 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움직이기가 참 힘든 국면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뭐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들이라든지 요즘에는 조선방산도 시총이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나 지수에 연동된 종목들은 좀 답답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이런 장세에서는 지수는 답답하게 계속 횡보를 하면서 종목 장세로 왔다 갔다 짧은 흐름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결국 저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증시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들 정치 테마주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정치 테마주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장의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 테마주가 다른 종목들보다는 상대적 강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왜?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을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답답한 개인 투자자들이 당일 뉴스를 보고 쫓아가는 투자자들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지금 뉴스에는 조기 대선을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관련돼서 정치인들의 행보에 관련된 뉴스들,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연히 결국은 차기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인물로서 이제 쏠릴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 색깔을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결국 현재 지금 여론을 통해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인물로 인해 관련된 종목들, 관련된 정책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다음 정권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기대감이 조금 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거나 또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정책입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가 하든 아니면 다른 후보가 하든 누가 하든 결국 대한민국의 핵심은 저는 AI 인프라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고, AI 인프라 투자의 이 핵심은 결국 에너지입니다. 결국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풍력과 태양광 같은 전력원들이고요.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곳들이 화력과 원전유입니다. 결국 화력과 원전유를 서울로 또는 풍력과 태양광들을 서울 근처, 경기도 인근으로 끌고 오는 게 이게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해안에 집중된 신재생, 태양광과 풍력, 동해안에 집중된 화력과 원자력을 어떻게 에너지를 창출해서 이거를 끌고 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점이고, 그러면 첫 번째는 에너지 발전원인 재생에너지와 원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에너지를 끌고 올 수 있을 만한 송배전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부터 이전 정권의 사실 정책이 워낙 원전 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재생에너지는 배제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글로벌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유진투자증권의 참고 자료를 좀 활용해서 보시면은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까지 화석연료보다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유럽 내에서는 어찌됐건 자체적인 에너지를 창출하자라는 분위기가 매우 만들어지면서 결과론적으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에 대한 설치가 상당히 폭증했습니다. 물론 유럽은 태양광보다는 풍력입니다. 그래서 풍력 설치가 좀 폭증을 했고, 폰데어 라이언이 연임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연속성을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클린 에너지 설치량이 매우 컸다라고 보면 됩니다. 태양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리쇼어링 수요로 인해서 태양광에 대한 설비 투자가 계속 잘 됐었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도 태양광의 설치량은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중국도 미국의 LNG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태양광에 대한 설비 투자를 늘려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당이 집권하는 시기에 원전에 대한 설비 투자에 대한 좀 더 집중을 하면서 반대로 이렇게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설비 투자는 조금 감소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국 정책이라는 부분에서 차기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라는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전력망을 안정화하고 전국적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겠다는 계획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지금은 9%지만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다라는 정책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앞으로 대선 공약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바로는 온실가스의 경우도 2018년 대비 40에서 50% 감축해서 탄소 중립을 앞당김으로써 지금 미세먼지가 가득한 하늘을, 깨끗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도 최근에 야당 쪽의 정책 공약으로서 하나씩 나오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원전을 병행을 함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병행 추진을 에너지 믹스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같이 소형 모듈 원자로도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당연히 이런 수혜주들은 첫 번째는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원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인프라 관련주들과, 그리고 당연히 끌고 오는 거에 따라 송배전, 전력망 관련된 테마주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화면을 잘 보시면서 캡처를 하시고
관련된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이런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에 수혜를 볼 종목은 어떤 것이고, 또한 글로벌적으로 지금 실제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분야가 어딘지, 그리고 분기 실적들이 어떻게 증가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서 투자 전략으로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저는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보통 일반적으로는 임기 1년 차에 정책의 수혜를 보는 산업과 종목들이 좀 시세를 강하게 만들어냈다라는 점을 이전 정부나 또 과거 역사적으로도 좀 참고를 해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이 바뀔수록 변동성이 커지는 게 정치 테마주의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 중이고, 그에 따라서 국내 정치권의 지원이 더 들어간다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수혜주가 될 거라고 보고요. 요즘은 이제 어쨌든 AI 시대인 만큼 AI와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수혜주로서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증시가 답답한 국면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보다는 시가총액이 작은 테마주들 중점적으로 단기성 움직임들이 워낙 강하다라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같이 공부가 됐다라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